노래도 모르고 이년이. 명절 차례상 앞에서 민희는 엄마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냈는데도 말입니다. 총 1억 8천만 원. 그런데 그 돈이 전부 오빠에게 갔다는 걸 알게 됐죠. 엄마, 통장 다 봤어요. 제가 보낸 날짜랑 오빠가 받은 날짜 똑같더라고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민희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봤어요. 민희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법원에서 봐요. 엄마,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왔죠. 뒤에서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건 여자, 과연 그녀는 무엇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거리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동욱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죠.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어요. 53년을 살아온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입가에 지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오늘은 명절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젯밤 준비해둔 나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들이었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동그랗게 피어올랐고 저는 앞치마를 두르며 한숨을 삼켰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어요. 엄마였습니다. 민희야, 아침 몇 시에 온다고 했지? 새벽 5시 40분. 아직 해도 뜨기 전인데 벌써 깨어 계셨나 봅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답장을 보냈어요. 7시에 도착할게요, 엄마. 차례상 준비 많이 남았는데 일찍 와.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들어왔어요. 11월 초였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하루만 잘 넘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남편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벌써 일어났냐고, 좀 더 자지 그랬냐고 물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댁에 일찍 가야 해서. 장모님이 또 아침 일찍 오래?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차례상 준비 도와드려야죠. 남편이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부지런하시다고 우리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대답 대신 나물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어쩐지 그 시린 느낌이 저를 깨어있게 만들었어요. 차를 몰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한산했고 신호등 불빛만 규칙적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조수석에 놓인 나물 봉지를 흘끗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실까? 아니, 뭐라고 하실까? 정말이지,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친정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 베란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엄마는 벌써 일어나 계셨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계단을 올랐어요.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왔어? 엄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달랐어요.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살 좀 찐 거 아니야? 얼굴이 퉁퉁하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래요. 나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는데 멀쩡한데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면 관리해야지.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거실로 들어가셨고 저는 짐을 부엌에 내려놓았어요. 부엌 싱크대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드신 것 같았어요. 저는 묻지 않고 고무 장갑을 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끝이 시렸지만 익숙한 감각이었죠. 엄마가 부엌 문턱에 서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미니야, 그거 먼저 하지 말고 차례상부터 차려. 네, 엄마. 손이 굼떠서 답답해 죽겠다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굼뜬 게 아니었어요. 그냥 피곤했을 뿐이었죠.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상 배치는 외워둔 지 오래였어요. 홍동백서, 조유리시, 어동육서.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계속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오빠는 안 오는 걸까? 명절마다 저만 이렇게 새벽부터 오는 걸까? 미니야, 그 나물 양념 덜 된 거 아니야? 맛 좀 봐봐. 제가 어제간 맞춰봤어요. 내 입맛하고 우리 입맛 다르잖아.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어봐야 안다고요. 엄마가 나물을 집어 드시더니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싱거워. 간장 더 넣어. 저는 간장병을 들고 나물에 조금 더 넣었어요. 엄마는 다시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좀 낫네. 8시가 되자 오빠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오빠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엄마 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냐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손을 멈췄습니다. 오빠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미니야, 벌써 와 있었어? 응. 아침 일찍 왔어. 수고하네, 오빠가 말했어요. 나도 도와줄까? 아니,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오빠는 금방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오빠 옆에 앉아 이것저것 물으셨습니다. 사업은 잘 되는지, 애들은 공부 잘하는지, 집사람은 건강한지. 저는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쳤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묘하게 대비되었어요. 정말이지, 나는 뭐지? 9시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오빠와 인사를 나누고 엄마께 큰 절을 올렸어요. 엄마는 남편을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사위 왔어? 힘들었지? 앉아, 앉아. 아니에요, 엄마. 전혀 안 힘들었어요. 우리 사위 참 효자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명절마다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은데. 엄마는 부엌으로 들어오셔서 귤을 씻어 접시에 담으셨어요. 직접 거실로 가져가시며 남편 앞에 놓으셨습니다. 사위, 이거 먹어. 귤 달아. 감사합니다, 엄마. 저는 부엌 구석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의 얼굴엔 자상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아까 저를 보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차례를 지냈습니다. 음식을 상에 올리고 절을 했어요. 아버지 사진 앞에서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상황이 달랐을까요? 아니, 아버지도 엄마 눈치만 보셨으니까 똑같았겠죠.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오빠와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음식을 받아 먹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엄마가 옆에 오셨습니다. 미니야, 너 요즘 병원 다닌다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말씀드린 걸까요? 네, 엄마. 뭐가 안 좋은데? 검사 중이에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관리를 안 해서 그렇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나이에도 멀쩡한데 넌 50도 안 넘어서 벌써 병원 신세냐고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혀 소리가 났어요. 애들 건강검진 받으면 돈도 많이 드는데 괜히 오빠한테 걱정 끼치지 마. 네. 엄마가 물으셨어요. 그리고 말이야, 혹시 보험 수령인이 누구로 되어 있냐고. 그 질문에 손이 굳었습니다. 왜요? 그냥 물어보는 거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뭐 생기면 오빠가 처리해야 하잖아. 수령인 오빠로 바꿔놓는 게 어떠냐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험금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건가요?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거지. 자식이 부모 모시는 건 당연하고 오빠가 내일 처리하는 것도 당연한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길 바라시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시는 거겠지.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스며들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과 오빠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도 함께 웃고 계셨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아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찬물이 손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 부엌에 울렸어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장모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오늘도 나한테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당신은 좋겠다. 그런 엄마 두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엄마의 차가운 눈빛, 보험금 이야기, 남편의 좋은 엄마, 칭찬. 모든 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엄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다음 주 병원 가면 결과 나온다며? 나한테 꼭 알려줘. 그리고 보험건 잊지 말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아니면 이 상황이 이상한 걸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속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만 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이 집안에서 뭐란 말인가. 병원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11월의 햇살이 들어왔지만 제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순번 대기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제 앞에 아직 3명이 남아 있었죠.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떨렸습니다. 김민희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진료실 문을 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고 계셨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죠.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지난주 조직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화면을 돌려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얀 화면에 검은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방암 1기로 확진됐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렸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 같았습니다.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하면 완치율이 높습니다. 90% 이상이에요. 수술이요? 네. 부분절 제수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면 재발률을 낮출 수 있어요. 선생님은 차분하게 설명하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유방암, 수술, 방사선. 그 단어들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족분과 상의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수술 날짜를 잡겠습니다. 네. 진료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누군가는 휠체어를 밀고 지나갔고 누군가는 링거를 맞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나한테 암이 생겼다.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물을 틀어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엄마께 먼저 말씀드려야 할까요?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왜 주저하는 걸까요? 결국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병원 결과 나왔어. 저녁에 얘기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았어. 무슨 일이야? 괜찮은 거지?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보험은 얼마나 나올까요? 일은 계속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걱정들이 밀려왔어요. 저녁 6시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결과 들었어. 응, 어땠어? 유방암 1기래. 수술해야 한대.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진짜? 응. 완치는 돼? 선생님이 초기라서 완치율 높다고 했어. 90% 이상이래.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 잘 이겨내자. 응.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엔 무거운 돌이 놓인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한테는 말씀드렸어? 아직? 말씀드려야지. 엄마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 말이 맞았어요. 엄마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엄마 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엄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왔어? 갑자기 웬일이야?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저는 소파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 병원에서 암 진단 받았어요. 엄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쳐다보셨어요. 뭐? 유방암 1기예요. 다음 주에 수술 날짜 잡으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관리를 안 해서 그래.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검진 받으라고. 받았어요. 작년에도 받았는데 그땐 괜찮았어요. 그럼 올해 갑자기 생긴 거야? 그게 말이 돼? 엄마의 목소리엔 걱정보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든다는데?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보험 확인해 봐야. 보험? 맞다, 보험. 엄마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습니다. 미니야, 보험금 수령인 내가 말한 거 생각해 봤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지금이 딱 바꿀 타이밍이야. 혹시 모르잖아. 수술하다가 무슨 일 생기면.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완치율 높다고.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야지. 내가 수령인으로 되어 있으면 오빠가 나중에 처리하기 편하잖아. 엄마, 저 아직 안 죽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표정을 바꾸셨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 엄마가 너 잘못되라고 그러는 줄 아니?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뭐야? 나는 네 엄마야. 내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라는 거지.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 당연한 거잖아.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걱정하지 마. 보험에서 나올 거 아니야? 오빠한테도 말했어? 아직이요. 어서 말해. 오빠도 알아야지. 동생이 아픈데. 네, 엄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손잡이를 붙잡고 섰습니다.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나한테 암이 생겼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보험금이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걱정하셔서 그런 거야.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시는 거겠지.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 암이래? 응. 많이 놀랐겠다. 괜찮아? 수술하면 괜찮대.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말이야. 오빠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보험금 수령이는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제 손이 휴대폰을 쥔 채 굳었습니다. 만약에 수술 중에 무슨 일 생기면 그때 복잡해지잖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나아.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 오해하지 마. 나도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나중에 처리하려면.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제가 아픈데, 제가 무서운데, 왜 아무도 저를 안아주지 않는 걸까요? 며칠 후, 엄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미니야, 보험 서류 준비했어? 아직이요. 빨리 해. 수술 전에 다 정리해 놔야지. 엄마, 저 지금 그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이 제일 중요한 타이밍인데. 내가 정신없으니까 내가 챙겨주는 거잖아. 내일 보험회사 연락해봐. 수령인 변경 서류 받아서 나한테 가져와. 네.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모님한테 전화 받았어? 응. 뭐래? 보험금 수령인 바꾸래. 남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모르겠어. 엄마 입장도 이해는 돼. 만약을 대비하시는 거잖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나한테 죽으라는 소리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딸이 암 걸렸는데 제일 먼저 보험금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지금 예민한 거야. 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그래, 내가 예민한 거겠지.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어 보험증권을 꺼냈습니다. 수령일란을 봤어요. 이동욱. 제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엄마로 바꾸라는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증권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어요. 휴대폰을 켜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유방암 생존율, 유방암 수술 후기, 암 환자 가족 반응. 검색 기록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글을 발견했어요. 암 환자 정서적 학대. 클릭했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갔어요. 가족이 환자의 병을 이용해 재산을 요구하거나 환자의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정서적 학대.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아니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그냥 걱정하시는 거야. 하지만 그 글을 읽으면서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보험회사 연락했어? 서류 준비했으면 오늘 가져와.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11월 15일. 암 진단 후 엄마의 첫 반응 보험금 수령인 변경 요구. 11월 17일. 오빠의 전화 수령인 변경이 맞다고 동조. 11월 18일. 남편이의 반응 엄마 편 들기.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적어 내려갔어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맑은 빛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잠금 장치를 걸었어요. 이게 언젠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냥 제 불안을 달래기 위한 행동일까요? 대답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두는 게 마음이 조금 편했어요. 적어도 제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니야, 왜 답장 안 해? 서류 준비했어? 네, 엄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가져와. 빨리 처리해야지.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제 엄마가 무서워진 걸까요? 거울 속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친척 단톡방을 만드셨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어요. 박씨 가족 모임이라는 이름의 단체 대화방이었습니다. 엄마, 오빠, 오빠 아내, 고모, 사촌 오빠들 모두 15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엄마의 첫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미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는데 성격이 좀 이상해졌어요. 암 진단받고 나서 예민해져서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고 걱정이 많이 되네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함부로 대한 적이 없는데. 이모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니 많이 힘드시겠어요. 미니가 원래 착한 앤데. 고모도 메시지를 올렸어요. 암 환자들이 그래. 예민해지고 가족한테 화풀이하고 이해해줘야지 뭐. 오빠 아내가 적었습니다. 올케 언니 요즘 전화해도 퉁명스럽게 받더라고요. 아프니까 그런가 봐요. 저는 대화방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없는 곳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거짓말로. 미니야, 보고 있어? 엄마가 너 걱정해서 가족들한테 말한 거야. 이해해줘. 엄마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까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고? 함부로 대한 적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정말로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촌 오빠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니야, 힘들겠지만 어머니 마음 헤아려 드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해.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대화방을 나가고 싶었지만 나가면 더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엄마 많이 속상해 하시던데. 내가 뭘 잘못했어? 또 알잖아. 보험금 일로 엄마 마음 상하게 했잖아. 나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엄마가 너 미래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오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겐 차갑게 들렸습니다. 오빠는 내 편 아니야? 네 편이지 그래서 이러는 거야. 지금 네가 너무 예민해져서 다들 걱정하는 거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오늘 장모님한테 전화 받았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래?
당신이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좀 이상하다고 엄마가 많이 걱정하시던데 내가 이상해? 당신도 알잖아. 요즘 좀 예민해진 거. 나한테도 짜증 많이 내고. 그럼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이상하다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지금 병 때문에 힘든 거 알아. 근데 엄마한테까지 그러면 안 되지. 난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 장모님이 거짓말하실 뿐이야? 당신이 보험금 일로 삐쳤잖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나 삐친 거 아니야. 그냥 무서웠어. 뭐가 무서워? 엄마가 당신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나한테 죽으라는 말처럼 들렸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상해진 거 맞네.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도 받아봐. 암 환자들 우울증 많이 온다잖아.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모두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 친척들, 그리고 이제 남편까지. 정말 제가 이상한 걸까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가스라이팅, 정서적 학대, 가족 조종. 글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고립시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이상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피해자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예민한 걸까?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아니야, 설마. 하지만 글을 읽을수록 제 상황과 너무 비슷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점 출근길에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할까요? 누가 저를 믿어줄까요? 서점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이 웃으며 반겼어요. 미니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미니야, 보험 서류 아직도 안 가져왔어? 엄마, 저 지금 그거 할 수 없어요. 왜? 뭐가 그렇게 어려워? 제 보험이잖아요. 제가 수령인 결정할 권리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니야,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너 정말 이상해졌다. 병 걸리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 가족도 안 믿고. 엄마, 너 오늘 당장 병원 가서 정신과 상담 받아봐.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김밥을 내려다봤습니다.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후 2시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한테 다 말했어. 내가 얼마나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오빠도 걱정 많이 하더라. 그리고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미니가 요즘 정말 이상해요. 엄마 말도 안 듣고 보험 서류도 안 가져오고 우울증 온 것 같아요. 고모가 답장했습니다.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 권해보세요. 고모부도 적었어요. 암 환자 우울증 흔해요. 약 먹어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현실인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장모님한테 또 전화 받았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정말 정신과 가봐야 할 것 같아. 장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심각하더라. 뭐가 심각한데? 보험 서류도 안 가져가고 엄마한테 말대꾸하고 당신답지 않아. 나답지 않은 게 뭔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는 평생 엄마 말씀 잘 듣고 살았어. 오빠 뒷바라지하고
집안일 도맡아 하고. 근데 이번 한 번 내 보험을 내가 지키겠다는 게 그렇게 이상해? 당신 지금 흥분했어. 진정해. 나 안 흥분했어.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당신 좀 쉬어. 나 친구 만나고 올게. 그는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혼자야. 정말로 혼자야. 그날 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1월 20일. 엄마가 친척 단톡방 만들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11월 21일. 오빠 전화 내가 예민하다고 함. 11월 21일. 남편이 엄마 편 들며 정신과 가보라고 함. 11월 22일. 엄마 전화 내가 정상이 아니라고 함.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은 가스라이팅 체크리스트를 출력해서 노트에 붙였어요.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이상하다고 말합니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까? 가족이 당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합니까? 당신의 감정이 무시됩니까? 당신이 잘못했다고 느끼게 만듭니까? 모든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학대였어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가정 전문 상담사, 성인 자녀 학대, 한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가족 상담센터입니다. 저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상담이신가요? 제가 가족한테 학대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상담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엄마의 보험금 요구, 가족들의 태도, 친척 단톡방 모두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 상담사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미니 씨, 당신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말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정말요? 당신이 겪고 있는 건 정서적 학대입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이에요. 어떡하죠? 모두가 저를 안 믿는데. 증거를 모으세요. 녹음하고 문자 캡처하고 기록하세요. 그리고 법적 자문을 받는 게 좋겠어요. 법적 자문이요? 네. 만약을 대비해서요. 당신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야 해요. 상담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나는 이상하지 않아.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학대받고 있어. 그 말을 인정하는 순간 뭔가 단단한 게 제 안에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앞으로 엄마와의 모든 통화를 녹음하기로 했어요. 친척 단톡방의 모든 메시지를 캡처했습니다. 클라우드에 폴더를 만들어 저장했어요. 증거라는 이름으로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명의 통장이었어요.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엄마께 보낸 생활비가 얼마인지 계산했어요. 총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엄마는 늘 돈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착한 딸이 아니다.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선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서점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낯익은 얼굴이 책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수진 언니였어요. 엄마의 사촌 동생 딸, 제게는 사촌 언니였죠.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5년 전 아버지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언니가 저를 알아보고 눈이 커졌어요. 여기서 일하냐고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척이라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요즘 친척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언니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냐고 물으셨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책 2권을 들고 카운터로 왔어요. 계산을 하는 동안 언니의 시선이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괜찮냐고 물으셨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언니는 단톡방에서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몸이 안 좋다는 것도 암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많이 놀랐겠다고 언니의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물었어요. 점심 먹었냐고, 같이 먹자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주문을 하고 마주 앉자 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내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단톡방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다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다고요. 제 가슴이 조였습니다. 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물었어요. 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라고, 오히려 엄마를 안다고 하셨어요. 저보다 오래 봤다고, 그래서 안다고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언니는 젓가락을 들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 엄마는 원래 그렇다고, 딸을 이용하고 아들만 챙긴다고, 그리고 자기도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어요. 30년 전 언니가 대학생일 때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언니에게 돈을 빌렸다고 해요. 50만 원. 그때는 큰 돈이었죠. 급하게 쓸 때가 있다고 일주일만 빌려달라고 하셨대요. 언니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었지만 거절하지 못했답니다. 이모한테 어떻게 안 빌려줄 수 있었겠냐고 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돈을 갚지 않으셨답니다. 계속 미루시더니 나중엔 받은 적도 없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알고 보니 그 돈은 오빠 학원비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언니의 어머니가 엄마한테 따졌을 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냐고 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수진이가 자기가 돈 빌려준 것도 기억 못한다고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니의 어머니가 친척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대요. 오히려 언니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했답니다. 이모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때부터 언니네와 우리 엄마는 연락을 끊었고 언니도 그 이후로 엄마를 안 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 때도 안 오시나 싶었는데 오셨다고 제가 말했어요. 언니는 돌아가신 분 일인데 안 갈 수가 있냐고 하지만 엄마하고는 인사만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단톡방에는 들어오셨냐고 물었더니 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엄마가 초대했는데 거절하면 또 이상한 사람 될까봐 들어갔는데 메시지를 보니 저한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미니야, 내가 이상한 거 아니라고, 내 엄마가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딸을 도구로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아무도 안 믿어주냐고, 오빠도 남편도 친척들도 다 엄마 편이라고 울먹였더니 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연기를 잘하시거든. 밖에선 착한 사람인 척하니까 다들 속는 거라고요. 언니가 휴지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지금 보험금 이야기 나온 거 맞냐고. 제가 어떻게 아냐고 놀라서 물었더니 언니는 뻔하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패턴이라고 저한테 뭔가 생기면 그걸 이용하려고 할 거라고요. 어떡하냐고 물었더니 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녹음하고 문자 캡처하고 다 모아두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필요할 거라고요. 이미 하고 있다고 했더니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했다고 계속하라고. 그리고 통장도 확인해 보라고 하셨어요. 통장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그동안 엄마한테 돈 보낸 적 있냐고. 있다고 했습니다. 생활비로 10년 동안 1억 8천 정도 보냈다고요. 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 갔는지 확인해 봤냐고 확인해 보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오빠한테 갔을 거라고요. 언니가 아는 엄마는 그런 분이라고 딸 돈은 아들한테 주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냐고 물었더니 언니가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인터넷에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가 있다고 오빠 이름 넣어보라고 하시더군요. 언니는 사이트를 보여주며 이렇게 검색하면 된다고 오빠 이름이랑 생년월일 입력하면 명의로 된 부동산이 나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언니는 한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오빠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생년월일도 넣었어요. 검색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결과가 떴습니다. 오빠 명의 부동산 3건, 서울 강남구 아파트 한 채, 현재 시세 8억, 경기도 성남시 상가 한 채, 현재 시세 3억, 강원도 춘천 땅 1필지, 현재 시세 1억 5천, 총 12억 5천만 원어치였습니다. 화면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늘 돈이 없다고 했어요. 엄마도 오빠 사정이 어렵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매달 생활비를 보냈던 거였어요. 근데 12억이요? 휴대폰을 들어 수진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확인했다고 오빠 명의 부동산이 12억 넘는다고 했어요. 언니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 봐. 내 돈으로 오빠 재산 불린 거라고 하셨어요. 어떡하냐고 물었더니 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고 계속 당할 거냐 아니면 싸울 거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싸우려면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엄마 통장 내역을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보냐고 물었더니 언니는 엄마 집에 통장이 있을 거라고 몰래 사진을 찍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너무하지 않냐고 제가 주저했어요. 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미니야, 12억이야. 내 돈으로 만든 12억. 그거 찾을 거야 말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언니는 빨리 결정하라고 엄마가 눈치채기 전에 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어요. 오빠의 부동산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12억 5천만 원. 제가 10년 동안 보낸 돈 1억 8천만 원.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어요. 11월 25일. 수진 언니 증언 엄마는 30년 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였다. 오빠 부동산 총액 12억 5천만 원. 내가 보낸 생활비 1억 8천만 원. 가설내 돈이 오빠에게 갔다. 확인 필요 엄마 통장 내역.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는 동안 뭔가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흐릿했던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오라고 차례 음식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보험 서류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네, 엄마.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토요일 엄마 집에 가서 통장을 찾을 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토요일에 엄마 집 가요. 통장 찾아볼게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잘했어. 사진 여러 장 찍어. 특히 이체 내요. 화질 선명하게. 네. 미니야, 넌 이상하지 않아. 내가 살아남아야 해.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줬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제 안에선 뭔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진실을 마주할 것이다. 펜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어요. 제 진실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보여야 했거든요. 엄마가 의심하시면 안 됐으니까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휴대폰, 지갑, 그리고 휴대폰을 한 대 더 꺼냈어요. 예전에 쓰던 구형 휴대폰이었습니다. 충전해 두었죠. 카메라가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 휴대폰으로 통장을 찍을 거였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엄마 댁이요. 차례 준비 도와드리러요. 또 가? 몸 안 좋은데 좀 쉬지 그래. 괜찮아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를 몰고 엄마 댁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엄마 서랍을 뒤진다는 게. 하지만 12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명의 부동산. 제가 보낸 1억 8천만 원.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엄마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 베란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왔냐고 일찍 왔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저는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차례상 준비 많으시죠? 응. 나물도 다듬어야 하고 전도 부쳐야 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엔 손질할 채소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엄마가 일어나셨습니다. 미니야, 나 잠깐 마트 다녀올게. 두부랑 버섯 떨어졌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같이 갈까요? 아니, 넌 나물 다듬고 있어. 금방 올게. 엄마는 가방을 들고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싱크대에 서서 창문 밖을 봤습니다. 엄마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차에 타셨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골목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금이었습니다.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엄마 방은 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옷장, 화장대, 서랍장. 통장은 어디 있을까요? 서랍장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속옷과 양말들이었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공과금 고지서, 병원 영수증, 그리고 통장.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꺼냈어요. 파란색 통장이었습니다. 농협 통장.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구형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찍었어요. 그리다 손이 멈췄습니다. 입금 내역이 보였습니다. 김민희 100만 원. 제 이름이었어요. 제가 보낸 돈. 그 밑에 출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김준호 100만 원. 같은 날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또 있었습니다. 김민희 100만 원. 김준호 100만 원. 매달 규칙적으로 제가 보낸 돈이 그대로 오빠에게 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페이지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금액도 보였습니다. 김민희 500만 원 명절 보너스. 김준호 500만 원 다음 날. 김민희 300만 원 엄마 병원비라고 보낸 돈. 김준호 300만 원 같은 주. 10년치 내역이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찍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찍고 나서 다른 통장도 찾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또 있었어요. 우체국 통장. 열어봤습니다. 이 통장은 달랐습니다. 입금만 있었어요. 출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준호 마이너스 1000만 원. 김준호 마이너스 800만 원. 김준호 마이너스 500만 원. 오빠가 엄마께 입금한 내역이었어요. 제 돈이 오빠를 거쳐 다시 엄마께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달랐습니다. 제가 보낸 것보다 훨씬 적었어요. 이 통장도 모두 찍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신 거였어요. 서둘러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정확히 놓았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엄마와 마주쳤습니다. 미니야, 뭐해? 엄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는 길이에요. 화장실은 저쪽인데? 엄마가 화장실 방향을 가리키셨어요. 엄마 방 반대편이었습니다. 아, 제가 헷갈렸네요. 저는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나오셨어요.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두부 사왔어. 전 부쳐. 네, 엄마. 저는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전을 올렸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방금 본 통장 내역으로 가득했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제 돈이 오빠에게 갔습니다. 그대로 한 푼도 빠짐없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엄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엄마는 평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오빠가 요즘 사업이 잘 된다고, 애들도 잘 크고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입에서 밥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미니야, 보험 서류는 가져왔어? 아직이요. 왜 자꾸 미루니? 빨리 해야지. 네, 이번 주에 할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셨어요.
요즘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걱정이라고 병 때문에 성격이 변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방으로 갔어요.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찍혔어요. 모든 거래 내역이 또렷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겼어요.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습니다. 증거 폴더에 엄마 통장 내역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2015년 1월 김민희 입금 100만 원, 김준호 출금 100만 원. 2015년 2월 김민희 입금 100만 원, 김준호 출금 100만 원. 2015년 3월 김민희 입금 100만 원, 김준호 출금 100만 원. 한 줄 한 줄 입력했습니다. 10년치 내역이었어요. 마지막 줄에 합계를 냈습니다. 총 입금액 1억 8,200만 원. 총 출금액 김준호 1억 7,500만 원. 거의 전액이 오빠에게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확인했어요. 언니가 물으셨습니다. 뭐가 나왔냐고. 제가 보낸 돈 거의 다 오빠한테 갔어요. 매달 그대로. 전화 너머에서 언니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진 찍었어? 네, 10년치 다요. 잘했어, 민희야. 그거 증거야. 절대 지우지 마. 언니, 이제 어떡하죠? 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민희야, 이제 선택해야 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법적으로요? 응.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 돈이 오빠한테 간 거니까 돌려받을 수 있어. 그런 게 가능해요? 가능해. 하지만 가족관계는 끝날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봐. 그리고 결정되면 연락해.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겨울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족관계가 끝난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난 게 아닐까요? 엄마는 저를 도구로 봤어요. 오빠는 제 돈을 받아가며 아무렇지 않았고요. 남편은 엄마 편만 들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적었어요. 11월 28일. 엄마 통장 내역 확인 완료. 10년간 내가 보낸 돈 1억 8,200만 원. 오빠에게 간 돈 1억 7,500만 원. 결론 엄마는 나를 이용해 오빠를 도왔다.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얼룩이 졌어요. 하지만 계속 적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엄마를 믿었다. 나는 10년 동안 속았다. 나는 이제 끝낼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예요. 제 돈을, 제 인생을 되찾을 겁니다. 휴대폰을 들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가정 전문 변호사,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족 간 금전거래. 여러 법무법인이 나왔어요. 리뷰를 읽었습니다. 상담 후기도 봤어요.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적어뒀습니다. 월요일에 전화할 거예요.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텔레비전 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봤어요. 엄마 통장 사진들이 폴더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10년간의 거짓말에 대한 증거. 제가 속았다는 증거이자 동시에 제가 싸울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일으키는 폭풍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법무법인에 전화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수요일 오후 2시. 이틀 후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손을 내려다봤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어요.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은 역 근처 오피스텔 8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아주셨어요.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력해온 통장 사진들, 정리한 엑셀 파일, 그리고 제 노트였어요. 변호사님은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셨습니다. 10년치 거래 내역을 확인하시더니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증거는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쉽진 않을 거라고요. 어머니께 생활비 명목으로 보낸 돈이라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못 받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다만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소송은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금전적 승소 여부를 떠나 가족의 부정을 법정에서 밝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하셨어요. 소송 기간을 물었습니다. 가족 간 소송이라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칠 거라고,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넘게 걸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변호사님은 서류를 정리하시며 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관계는 각오해야 한다고, 소송하면 회복 불가능할 거라고요. 그리고 설령 이겨도 돈을 온전히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진실을 밝히는 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덧붙이셨습니다. 승소 여부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용기라고요. 그 자체로 이미 이긴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라고요. 변호사님은 제 눈을 보시더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준비하겠다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면 소장 초안을 보여주겠다고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어요.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엄마가 있고 오빠가 있었겠죠. 곧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걸. 그날 저녁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차례라고, 올 거냐고 물으셨어요. 제 손이 휴대폰을 쥔 채 굳었습니다. 차례. 온 가족이 모이는 날. 네, 엄마, 갈게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이 될 겁니다. 마지막 차례, 마지막 가족 모임. 그 뒤엔 법정에서 만나겠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엄마 댁으로 갔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오늘 왠지 조용하다고, 무슨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엄마 댁에 도착했습니다. 오빠 가족이 이미 와 있었어요. 오빠 아내와 조카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카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죄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왔다고, 늦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했어요. 차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상에 올리고 과일을 놓고
술잔을 배치했어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해온 일.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차례를 지냈습니다. 모두 함께 절을 했어요. 아버지 사진 앞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엄마, 오빠, 아내, 남편, 그리고 저. 조카들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먹는데 엄마가 입을 여셨습니다. 보험 서류를 가져왔냐고 물으셨어요. 제 손이 젓가락을 쥔 채 멈췄습니다.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직? 언제까지 미루느냐고요. 저는 제 보험이니까 제가 결정하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시는 건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했습니다. 고집이 아니라 제 권리라고 했더니 오빠 아내가 끼어들었어요. 요즘 제가 좀 이상하다고, 예전엔 안 그랬다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뭐가 이상하냐고 물었습니다. 오빠 아내는 가족한테 그렇게까지 하냐고 엄마 마음도 생각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하라고 했어요. 나는 안 흥분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테이블을 탁 치셨습니다. 거실에 소리가 울렸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정말 이상하다고, 병 걸리고 나서 완전히 변했다고요. 저는 안 변했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변했다고, 엄마 말도 안 듣고 가족 걱정도 안 한다고 하셨어요. 제 안에서 뭔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족 걱정을 안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10년 동안 매달 생활비 보낸 게 가족 걱정이 아니냐고요. 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보낸 돈이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생활비로 썼다고 하셨어요. 거짓말이라고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다 오빠한테 갔다고, 제가 엄마한테 보낸 돈이 그대로 오빠한테 갔다고 말했어요.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 소리냐고 말을 더듬었어요. 통장을 받다고 했습니다. 엄마 통장. 제가 보낸 날짜랑 오빠가 받은 날짜가 똑같더라고, 금액도 똑같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제 통장을 뒤졌냐고 소리치셨어요. 네, 봤다고 했습니다. 10년치 다 봤다고요. 엄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도 알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제 돈으로 부동산 산 거 말이에요.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12억이라고 했어요. 오빠 명의 부동산이 12억이라고, 제 돈도 거기 들어간 거 맞냐고 물었습니다. 오빠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자기네 가족을 모욕하는 거냐고요. 모욕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지금 미쳤냐고, 여기가 어디라고 하는 거냐고 했어요. 나는 안 미쳤다고, 당신들이 날 미치게 만든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들어 올리셨어요. 찰싹,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때리신 거였어요.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카들이 방문을 살짝 열고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고 오빠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뺨을 만지며 엄마를 봤어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고, 자기가 나를 키운 거 다 잊었냐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시집 보낸 거 다 잊었냐고요. 안 잊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을 빼앗을 권리를 주는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엄마가 다시 손을 들으셨습니다. 이번엔 오빠가 막았어요. 엄마더러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오빠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치셨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 이제 안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물으셨어요. 법원에서 보자고, 엄마. 오빠도 그렇게 말하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왔어요. 정말 미쳤냐고 당장 들어가서 사과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싫다고 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내 인생 되찾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오빠가 달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뺨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휴대폰을 꺼내 수진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터졌다고 다 말했다고 했어요. 통장 받다는 것도, 오빠 부동산 안다는 것도, 엄마가 저를 때렸다고요. 언니가 지금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엄마 집 앞이라고 했더니 거기서 움직이지 말라고 자기가 간다고 하셨어요. 30분 후 언니가 도착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뺨을 살피셨어요. 많이 아프냐고 물으셨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언니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으라고, 지금 바로 찍으라고 하셨어요. 언니가 제 뺨을 찍었습니다.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어요. 이것도 증거라고 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잘했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와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갈 거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가족도 다 잃고 그럴 거냐고요. 이미 잃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다고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한테도 선택하라고 할 거냐고, 나냐 장모님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아니라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나는 내 길을 갈 거라고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켜서 오늘 찍은 뺨 사진을 봤습니다. 붉은 자국이 또렷했어요.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습니다. 증거 폴더에 엄마 폭행 흔적이라고 저장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12월 5일 마지막 가족 모임. 엄마에게 진실을 말함. 엄마가 나를 때림. 가족관계 종료. 글을 쓰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밤이 깊었습니다.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앞으로 갈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엄마에게서 전화가 10통도 넘게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오빠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미니야, 얘기 좀 하자. 삭제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저를 피했어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따로 했고요. 같은 집에 사는데 남처럼 지냈습니다. 괜찮았어요. 익숙해지는 중이었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호사 상담 날이었어요. 법무법인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소장 초안을 보여주셨어요. A사 용지 10장 정도였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원고 김민희, 피고 김준호, 장미숙. 오빠와 엄마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증거 목록. 제가 보낸 돈의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엄마 통장 사진도 증거로 첨부되었고요. 소장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제가 정말 가족을 고소하는 거였습니다. 변호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이대로 진행할 거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펜을 쥐고 소장을 내려다봤어요.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돌아서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엄마에게 사과하고 오빠에게 전화하고 보험 수령인을 바꿔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 제 인생은요? 10년 더, 20년 더 똑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엄마의 요구에 응하고 오빠를 위해 희생하고 제 목소리는 묻힌 채 고개를 들어 변호사님을 봤습니다.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서류를 정리하셨어요. 내일 법원에 접수하겠다고 접수되면 조정 기일이 잡힐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소장 부분이 송달될 거라고요. 상대방, 엄마와 오빠였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소장 접수 완료했습니다. 사건 번호 2024가단 12만 3456입니다. 사건 번호. 제 인생이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겨울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이틀 후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었어요. 남편은 회식이라며 나갔습니다.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요즘은 뭐든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요? 택배도 아닌 시간인데.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엄마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여기를 왔을까요? 남편이 알려준 걸까요?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희야, 엄마야. 문 열어. 제발 얘기 좀 하자. 문 안 열면 여기서 안 갈 거라고 밤새워서라도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10일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수척해지셨더군요. 눈밑이 거무스름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저는 문을 막고 섰어요. 여기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엄마는 잠시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복도에 서서 마주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소장을 받았다고요. 법원에서 우편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물으셨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냐고, 가족인데 법원까지 가야 하냐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법원에 간다고요. 가족이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물으셨어요. 나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잘못하신 건 맞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소리치셨어요. 10년 동안 제 돈을 오빠한테 주셨다고, 제 동의도 없이 그러셨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오빠가 어려웠으니까 그랬다고, 오빤 가장이고 식구가 5이라고, 나는 남편 있지 않냐고 하셨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제 돈을 가져갈 이유가 되냐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가져간 게 아니라 빌린 거라고, 나중에 갚을 거였다고 하셨어요. 빌렸으면 갚으셨어야 한다고, 10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갚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빌린다는 말도 한 적 없다고 생활비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신 거라고요. 엄마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활비가 맞다고 오빤 우리 가족이라고 소리치셨어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엄마 딸인데 왜 저한텐 돈을 달라고만 하고 오빠한텐 주기만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오빤 아들이니까. 복도에 엄마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멍하니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다르다고, 대를 이어야 하고 제사도 지내야 한다고, 우리 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다고요. 그게 2025년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더니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당연한 거였다고, 엄마는 나를 차별한 게 아니라고, 그냥 오빠가 더 필요했던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더 필요했다고요. 그럼 저는 필요 없었던 건가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제발 소송 취하해 달라고 애원하셨어요. 저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엄마가 사과하면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자기가 사과를 하냐고 물으셨어요. 잘못하셨으니까라고, 제 돈을 몰래 오빠한테 준 것, 저한테 거짓말한 것, 저를 차별한 것 다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안 잘못했다고,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라고, 오빠가 잘 되어야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거라고요. 그럼 저는 우리 집안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그냥 넌 시집 갔으니까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시집 갔다고 친정 식구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알겠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저는 그냥 도구였다고, 오빠 뒷바라지할 도구였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그게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으려고 하자 엄마가 문을 잡았습니다. 제발 법원은 가지 말자고, 엄마가 빈다고 애원하셨어요.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고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가 밖에서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을 두드리셨습니다. 미니야, 미니야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귀를 막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소리가 멈췄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엄마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엄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빤 아들이니까. 오빠가 더 필요했던 거지. 그동안 느꼈던 차별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저를 덜 사랑했어요.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장모님이 왔다 갔다고 뭐라고 하셨냐고요. 남편이 알려준 거였구나. 우리 집 주소를.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이 엄마한테 주소 알려줬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얘기는 해야 한다고, 가족인데 피할 순 없다고 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 누구 편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편이 뭐냐고, 자기는 중립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중립은 없다고, 엄마 편 들면서 중립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자기는 그냥 대화를 원하는 거라고요. 대화는 됐다고, 어젯밤에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남편이 물었어요. 소송 계속 진행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 미쳤다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요, 미쳤어요.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노트를 펼쳤어요. 12월 12일. 소장 접수 완료. 12월 14일. 엄마 방문. 사과 거부. 결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글을 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수진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젯밤 일을 말씀드렸어요. 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제 곧 조정 기일이 잡힐 거라고, 그때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고 하셨어요.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각오는 했다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터로 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1월 15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변호사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조정 전에 1시간 일찍 오라고 최종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고 화장도 했어요. 평소보다 진하게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언제 이렇게 강해 보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 강해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강해진 거였어요. 남편은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어젯밤에도 말 한마디 없었어요. 괜찮았습니다. 익숙해졌으니까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 안에서 저도 제 전쟁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님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옷차림이 좋다고, 인상이 단정해 보인다고 하셨어요. 상담실로 갔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주장할 내용, 제출한 증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정은 합의를 권유하는 자리라고 하셨어요. 조정위원이 중재하면서 양쪽의 의견을 들을 거라고,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넘어간다고요. 준비가 되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준비는 끝났어요. 2달 전부터요. 조정실 앞으로 갔습니다. 복도에 엄마와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엄마는 더 야위셨고 오빠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빠 옆에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저를 보자 엄마가 입을 열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님이 저를 가로막았어요. 조정실 안에서 얘기하자고, 지금은 대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면했어요. 더 이상 흔들릴 수 없었으니까요.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긴 테이블이 있었고 조정위원 2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한쪽에는 저와 제 변호사님이 앉았고 반대편에는 엄마, 오빠, 그리고 그쪽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사건을 설명했어요. 원고 김민희가 피고 장미숙, 김준호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 10년간 1억 8천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 장미숙이 이를 피고 김준호에게 이체했다는 내용. 제 변호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했어요. 통장 거래 내역, 날짜별 대조표, 원고의 진술서, 모든 게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자발적으로 송금한 것이고 이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가족 부양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어요. 증여로 봐야 한다고요.
제 변호사님이 재반박했습니다. 피고 장미숙은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아들에게 이체했다고, 이는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말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오갔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들었습니다. 그러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원고에게 직접 들어보고 싶다고요. 어머님께 돈을 보낼 때 무슨 생각이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어려우시다고 해서 보냈다고요.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매달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요. 그런데 그 돈이 오빠에게 갔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엄마는 제게 거짓말을 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조정위원이 피고 장미숙에게 물었습니다. 사실이냐고요? 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요. 아들이 어려웠다고, 가장이니까 도와야 했다고, 딸은 남편이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조정위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냐고요? 왜 생활비라고 했냐고요? 엄마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양쪽의 합의를 권유했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족관계는 더 악화될 거라고요. 피고 측에서 일부 금액을 반환하고 원고가 소를 취해야 하는 방향은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오빠와 엄마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잠시 후 대답했어요. 5천만 원을 반환하겠다고요. 5천만 원. 제가 보낸 돈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저를 봤어요. 어떻게 하겠냐고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미니야, 5천이면 큰 돈이야. 그걸로 합의하자. 더 이상 이러지 말자고요.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과의 문제라고요. 엄마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사과? 뭘 사과하냐고요. 저를 속인 것, 차별한 것, 아들만 생각한 것. 그걸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엄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정위원에게 말했습니다. 합의할 수 없다고, 재판으로 가겠다고요. 조정위원이 다시 한번 권유했습니다. 정말 재판으로 가겠냐고, 가족인데 법정에서 싸우는 게 맞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요.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오빠가 저를 불렀어요. 미니야, 잠깐만 얘기하자고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빠가 다가왔어요. 미안하다고, 자기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냥 주신 거라고, 네 돈인 줄 몰랐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빠도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어디서 그 돈을 구했는지. 오빠는 그냥 모른 척 했던 거였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고요. 오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고, 흔들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요. 이제 재판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몇 달 걸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릴 수 있다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조정이 결렬됐다고, 재판으로 간다고 말했어요. 언니가 물으셨습니다. 후회되지 않냐고요. 후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후련하다고요. 언니가 웃으셨습니다. 잘했다고,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들어와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재판으로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자기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이혼하자고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고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 몰랐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엄마 편이었으니까요. 저와는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노트 앱을 열었습니다. 새 페이지에 적었어요. 1월 15일. 조정 결렬. 재판 진행. 남편과 이혼 합의. 상실 목록 엄마, 오빠, 남편, 집. 획득 목록 나 자신. 글을 쓰며 웃음이 났습니다. 잃은 게 많았어요. 가족도, 가정도, 익숙했던 모든 것을.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였습니다. 제 선택이었습니다. 제 인생이었어요. 5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주인공이 된 거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점 사장님이었어요. 내일 출근 가능하냐고 요즘 손님이 많아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노을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제게는 이제 내일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선택한 내일이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를 위한 식사였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먹는 밥이 외롭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요. 밥맛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재판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면 혼자 살아야 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미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으니까요. 나머지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꿈에서라도 누군가에게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3달 후,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번의 변론 기일을 거쳤어요. 증거조사도 끝났고 증인 신문도 마쳤습니다. 판결은 다음 달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승소할지 패소할지 알 수 없었어요. 변호사님은 반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침묵하지 않았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혼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조금 다퉜지만 곧 끝날 것 같았어요.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서점 근처였어요. 좁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사는 삶이었어요. 53년 만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서점에서 일하고 저녁엔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말엔 수진 언니를 만나 커피를 마셨어요.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엄마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끔 그리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요. 하지만 그건 환상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 가족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서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손님이 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한참을 보다가 알아봤습니다. 대학 동기였어요.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더군요. 여기서 일하냐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잘 지낸다고 대답했어요. 동기가 말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다고, 예전보다 편해 보인다고요. 그런가요? 웃으며 물었습니다. 동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짐을 내려놓았어요. 효녀라는 짐, 착한 며느리라는 짐, 희생하는 여동생이라는 짐.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숨 쉴 수 있었습니다. 동기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요. 모든 걸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털어놨어요. 동기가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기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가족도 없고 남편도 없고 큰 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있었어요. 김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3년 만에 찾은 저 자신이요. 원룸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가 선택한 공간이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제 인생에도 봄이 온 것 같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김민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요. 나는 괜찮을 거야. 거울 속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